디프리뷰 세션 1차 시 강의를 맡은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머지 5개는 제가 원래 딥러닝 강의를 하면서 했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뺄 건 빼고 저희가 한 차시에 이제 다 때려박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차시를 들으면 어느 정도 딥러닝이 어떤 거구나 이 정도의 개념 정도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이번에 세미나는 저희 지금 시간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21시 30분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여기 경영관 103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복습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주차 녹화 중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떠드시거나 그러면 소리가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 되면 카톡방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업 자료는 저희 지금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죠. 거기다가 올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이 홈페이지 권한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제 자이 홈페이지 업로드를 예정입니다. 자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그리고 Q&A는 저희가 자이 홈페이지 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커뮤니티 부분에 Q&A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수업 담당 멘토에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본인이랑 좀 더 편한 사람 멘토한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강의 목적은 첫 번째로 1차 시에는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것부터 이제 2차 시, 3차 시를 지나서 최신 CNN, 언어 모델, NLP까지 딥러닝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랑 이제 저희가 이론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베이스 세션을 또 같이 진행을 나중에 하려면 이제 어느 코드에 대한 익숙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토익 컴페티션을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진행될 베이스 세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배양한다.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좀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대상은 이제 뭐 이미 오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시에는 코드가 없어서 9시 반까지 꽉꽉 채워서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PPT 페이지를 보셨다시피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한번 같이 해보면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강의 주제는 1차 시에는 이제 MLP라는 딥러닝의 기초 구조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딥러닝 기초랑 다층 퍼셉트론이랑 역전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2차 시에는 CV,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미지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과 CNN 기반 시각지능 학습을 하는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마지막 3차 시에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라는 자연어 처리 과정을 텍스트 데이터 분석과 연결을 지어서 저희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GPT 같은 언어 모델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시 때는 컴페티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2차 컴퓨터 비전 수업 이후에 토익 컴페티션을 진행합니다. 혹시 여기서 자기가 본 과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나 아니면 학교 DNA에 머신러닝 때 컴페티션 혹은 뭐 다른 컴페티션 같은 걸 진행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한 반보다 좀 더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저희가 정형 데이터 말고 컴퓨터 비전 수업 컴페티션인 만큼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성능되는 방법을 좀 배워볼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2차 시 이은진 멘토에게 짬을 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세션 우수 수료자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2차 시에 진행될 컴페티션 성적이랑 저희가 1, 2, 3차 시 출석률을 합산해서 세션 우수 수료자 5명 선정 후에 소정 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출석 링크는 여기다가 구글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 제출은 뭐냐? 저희가 자이에서는 홈페이지에 어떤 세션을 들으면 명단에 넣어놓고 사진을 올린 다음에 배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사진을 제출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진 제출은 꼭 증명사진이나 그런 게 아니어도 되고요. 뭐 만약에 자기가 얼굴 팔리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뭐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뭐 아바타 그런 걸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증명사진이나 그런 정적인 사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마치고요. 저희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인공지능.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하죠. 인공지능이라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안에 범위에 속하는 건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생성된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그 외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인공지능이 딥러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공지능은 좀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식 중에 딥러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인공지능에서 폭을 조금 더 좁혀보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구분은 살짝 모호해요. 왜냐하면 기계학습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계학습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학습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사실 머신러닝 계열의 모델들도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고 딥러닝 계열 모델들도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똑같지만 머신러닝이 오히려 조금 더 큰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아키텍처예요? 라고 하면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 딥러닝 아키텍처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연구 분야를 통칭해서 저희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머신러닝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딥러닝은 뭐냐?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봅시다.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라는 머신러닝 안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이라는 거는 잠깐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제쳐두고 그냥 높은 수준의 추상화. 추상화라는 건 저희가 어떤 함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달에 5만 원씩 써요. 그럼 열 달에는 얼마를 쓰죠? 그럼 50만 원을 쓴다고 저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이런 함수들을 찾는 게 이제 이 추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추상화를 높은 수준으로 구현한 게 딥러닝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을 좀 봅시다. 저희가 뒤쪽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복습도 할 거니까 아직 머신러닝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겠다 하면 머신러닝은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특징을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징이라는 거는 저희가 말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피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가공을 해서 컴퓨터가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형태를 변환해 주는 거를 특징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계열의 모델들은 대부분이 특징 추출을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근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특징 추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느 일정 수준의 성능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작 원리는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입력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분석 수행을 합니다. 다만 딥러닝은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망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데이터의 특징 및 관계를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머신러닝은 어떻게 보면 어, 그 모델에 대한 재활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떤 함수를 이미 구해버리면 이제 그 함수를 이제 수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만 딥러닝은 이제 신경망이라는 동일된 구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셋을 가져오든 어느 정도의 일반화된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 원리의 차이가 있고 그 밑에 재사용도 그럼 설명이 됐죠.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정형 데이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셀에 입력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엑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별, 나이,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 테이블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이미지 같은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미지와 텍스트만 말했고 이번 디프리뷰 세션에서도 텍스트하고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보다 세상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뭐 이미지의 좀 확장인 영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음형의 음파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런 수치로 나타내지지 않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점수나 분류 등 숫자 값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맨 뒤에 있는 나선현 멘토의 키랑 얼굴이랑 나이랑 보고 몸무게를 예측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몸무게라는 숫자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과 달리 딥러닝에서는 뭐 똑같이 점수나 아니면 뭐 숫자를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텍스트를 받아서 이제 소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뭐 요즘에 있는 그런 치면
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죠. TTS. 그런 모델들이 다 이제 딥러닝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생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두 개 이상의 히든 레이어를 지닌 다층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 모르는 단어가 히든 레이어랑 다층 신경망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의 기본 구조라는 건 뭐냐? 자, 일단 뭐 레이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의 기본 구조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말 그대로 저 레이어가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라는 거는 애초에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게 여러 개 있으니까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줄여서 MLP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지 관련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N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해당 내용의 아키텍처는 2주차 이은진 멘토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CNN이라는 거는 그냥 이미지를 처리하는 딥러닝 모델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와 같은 시계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 시계열 분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의 순차적인 특성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도 나는 오늘 김현도의 라면 국물을 뺏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 RNN, 리큐렌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구조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내용은 2주차 이은진 멘토랑 3주차 최재호 멘토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 해당 1주차에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딥러닝이 어디서 응용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저희가 왜 이걸 공부를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딥러닝의 응용 태스크부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딥러닝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NN 같은 부분에서 이미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진을 보고 아,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라벨을 예측하는 게 대부분의 이미지 분류 방식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이미지넷이라는 대회에서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이 100장의 사진을 봤을 때 95개를 인간이 잘 분류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성능이 좋게 딥러닝 모델을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객체 탐지 분야입니다. 자, 객체 탐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에서 이 객체가 있다라고 뽑아내는 것을 저희는 객체 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체가 해당 물체가 어떤 문제인지 분류하는 거랑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을 저희가 객체 탐지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CCTV 등에 도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적용하면 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 위치에는 사람이 몇 퍼센트 확률로 있다. 이 위치에는 몇 퍼센트 확률로 무슨 다른 물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태스크가 객체 탐지 태스크입니다. 다음으로 다음은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분야인데요. 이제 기계 번역이라는 것과 질의응답, 개체명 인식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저희가 베이스 세션 때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뭐 GPT 아니면 제미나이 대부분이 이제 트랜스포머로 기반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줬을 때 텍스트로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텍스트 분야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시작으로 인간의 성능을 넘어서는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 만들어졌다.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말 그대로 자연어, 그러니까 뭐 한국어, 영어 같은 사람이 쓰는 언어로 기계한테 인식을 할 수 있게 한 모델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이 개발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막 일상에 막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요즘에 그 카나나라는 그 모델이 하나 있죠. 그리고 어떤 뭐 카카오톡에도 아마 있을 건데 이미지 생성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겐 계열 모델은 이제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하나하나한테 자연어로 뭐 이런 물건의 모양을 만들어줘. 어떤 풍의 뭐 그림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변환을 해주죠.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생성 모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딥페이크나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딥페이크 같은 이제 범죄 논란의 지금 모델이 있죠. 자, AI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범죄 논란에 쓰일 수 있는 모델들이 있으면 그거를 따로 잡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냥 어떤 인간의 뭐,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모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를 끼치는 모델을 디텍션하는, 그러니까 탐지하는 모델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GPU 사용 방법인데요. 저희가 딥러닝에 어, 혹시 박종혁 교수님 딥러닝을 들으시는 분이 있나요? 좀 뒤쪽에 몰려 있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라도 박종욱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딥러닝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딥러닝이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다시 가라앉았다가 어느 시점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가장 크게 오르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GPU에 대한 활용 방법이 이제 다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GPU는 사실 저희가 컴퓨터 쓸 때 성능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게이밍 노트북이나 그런 데 들어있는 건데, 자, 엔비디아 GPU에서는 이제 이 GPU를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PU와 GPU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CPU는 직렬 연산을 하고 GPU는 병렬 연산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수능 30분 문제를 가져왔어요, 수학. 그래서 이거를 CPU랑 GPU에 하나씩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델이 어떤 컴퓨터가 더 잘 풀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CPU가 더 잘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 하나를 줬을 때 이제 CPU는 그 어려운 문제 하나를 잘 푸는 이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PU는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못 푼다. 자, 다만 GPU의 장점은 병렬 연산이라고 했죠. 자, CPU가 하나 처리하는 동안 GPU는 뭐 100개, 1000개, 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 시대,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그거에 가장 적합하게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세스가 GPU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는 수능 30번 문제를 줬었죠. 이번에는 간단한 덧셈 뺄셈 문제를 만 개씩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쉬운 문제니까 이제 CPU가 못 풀진 않겠죠. 다만 CPU는 1번부터 만번 문제까지 하나씩 풀게 됩니다. GPU는 대신에 그냥 도장을 쾅쾅 찍는 것처럼 1번부터 만번 문제를 한 번에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U는 뭐다?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알고리즘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GPU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이제 대부분의 딥러닝 연산은 저희가 어려울 것 같지만 굳이 꼽아서 이제 계산 연산 과정을 보면 곱셈, 덧셈, 미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GPU 같은 간단한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UDNN이라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걸로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DNN 같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을 위한 GPU 가속화 라이브러리의 기초 요소 같은 일반적인 루틴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가 뒤쪽에서는 파이토치나 텐스플로우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건데 그 파이토치와 텐스플로우 모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함께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다를 사용하는 법은 저희가 뭐 이런 코드에서 이렇게 이걸 설치를 해놓고 그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만약에 토치점 디바이스 이제 이게 디바이스를 설정하는 함수인데 디바이스에 if 토치에서 쿠다가 있으면 쿠다로 여기 디바이스 객체에 저장을 해놓고 아니면 CPU로 저장을 해라. 그러면 이 디바이스에 저장된 객체명에 따라서 여기 밑에서 이 디바이스를 불러올 때 쿠다를 사용할 건지 CPU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안에 그냥 GPU가 아니라 인텔은 딥러닝 모델들에서는 인텔 계열 GPU는 GPU를 안 칩니다.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이제 쿠다라고 저장이 되고 없으면 CPU라고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이제 엔비디아 GPU가 있는 걸로 시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쿠다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딥러닝의 전체적인 과정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딥러닝의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 모델이 어떻게 계산을 하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런 걸 다 제끼고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배치 사이즈. 머신러닝을 배워보신 분들은 배치 사이즈가 대충은 감이 오실 텐데, 자, 배치 사이즈는 파라미터라는 어떤 인수를 한 번 업데이트 시킬 때 사용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32다. 그러면 한 번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데이터 32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럼 미니 배치는 뭘까요? 미니 배치는 전체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씩 나눈 한 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전체 지금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배치 사이즈가 이만큼이니까 미니 배치 1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전체가 100개다. 그러면 배치 사이즈를 2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한번 미니 배치는 배치 사이즈로 전체 데이터를 나눈 거니까 20, 20, 20, 20, 20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라는 거는 한 개의 미니 배치를 이용해 학습하는 횟수를 얘기하고요. 에포크라는 거는 이 미니 배치들은 전체 데이터가 나눠진 거였잖아요. 이 전체 데이터를 한번 훑고 나면 저희는 그거를 1 에포크 학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그려놨었네요. 자,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32, 에포크가 10,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모델에 입력을 주면 32개의 데이터로 한 개의 미니 배치를 구성을 한 다음에 1 에포크당 20회 이터레이션 총 200번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개의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뭐 데이터가 전체가 20회 이터레이션으로 돼 있었다고 했으니까 배치 사이즈가 32면 이제 20개로 나눠줬다는 소리죠. 그럼 전체 데이터가 640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전체 학습을 하면 1에포크 학습이 된 거고. 근데 저희가 에포크가 10번, 전체 데이터를 10번 돌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총 200번의 반복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셋을 좀 볼 건데요. 저희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본인이 머신러닝을 아예 안 해봤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머신러닝을 해봤다. 자, 조금 있네요. 멘토는 손 안 들어도 돼요. 자, 데이터셋은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죠? DNA 학회장님? 네, 타이타닉 데이터죠. 그런 타이타닉 데이터처럼. 근데 사실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랑 아이리스 데이터 말고는 사실은 물론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은 많지만 딥러닝 데이터셋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입니다. 저가 쪽에서 여기 있는 이미지넷 대회라는 얘기를 했었죠. 거기 있는 이미지넷 대회에서 사용을 했던 이제 데이터셋을 모아놓은 거를 이미지넷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의는 세상의 모든 객체를 인식하고 오버피팅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안되었다고 하지만 당연히 데이터셋의 한계는 존재하고요. 그래서 22만 개의 카테고리랑 1,400만 장의 이미지가 모두 주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갑자기 주석이라고 하니까 뭐샵 쳐야 될 거고 그렇지만 이건 그냥 1,400만 장 데이터에 다 라벨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1,400만 장 데이터에 다,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데이터는 비행기, 두 번째 데이터는 뭐 고양이 이런 식으로 다 라벨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ILS VRC라는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로 CV 분야가 매우 큰 발전을 이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LS VRC는 이미지넷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지넷이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엠리스 데이터인데요. 엠리스 데이터가 저희 그 약간 국밥 같은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냥 이번에는 간단하게 앞쪽에서는 저희가 라벨이 22만 개가 있었죠.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셋이 아니라 이제 0부터 9까지의 10가지의 라벨만 존재하는 손글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6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와 1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 28 곱하기 28 픽셀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어, 자, 노트북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떤 컴퓨터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해상도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28 픽셀, 28 곱하기 28 픽셀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 전체가 28칸 곱하기 28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은진 멘토가 2주차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이팔 10이라는 이제 데이터 셋인데요. 이제 10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각각 6천 개의 32 곱하기 32 컬러 이미지로 존재합니다. 설명을 하나 안 했는데 엠리스 데이터는
흑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흰색이랑 검정색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10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의 전개 32 곱하기 32 컬러 이미지가 있는데 컬러 이미지랑 이제 흑백 이미지랑 가장 큰 차이점은 흑백 이미지는 이미지 한 장당 한 장의 사진만 필요하고요. 컬러 이미지는 저희 그말 그대로 RGB 있잖아요. RGB이기 때문에 세 장이 필요합니다. 한 장당.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도 이은지 멘토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사이팔10 데이터셋은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가슴, 개, 개구리, 말, 배, 트럭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데이터셋들은 어떻게 다운을 받냐? 어디 이제 다른 데서 데이터셋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토치 비전이라는 모듈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치 비전을 가지고 오면 이제 무슨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또 데이터셋은 어떻게 나눌 건지 뭐 섞을 건지 안 섞을 건지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학습이나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딥러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웠으니까 뉴럴 네트워크 NN이 뭘 하는 친구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네, 머신러닝이 뭔지 한번 복습부터 해봅시다. 물론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계가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자, 조금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은 자,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줍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요. 예를 들어서 뭐 어, 이 데이터를 보고, 아, 얘는 개다. 얘는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사용해서 하고 이제 아웃풋을 정답을 받는 겁니다. 이러면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면서 코드를 짜야겠죠. 자, 이런 게 아니라, 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랑 아웃풋,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어떤 라벨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에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짜던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보고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꼬리가 길다. 꼬리가 길면 고양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이 하던 거를 그냥 데이터랑 결과. 아, 1번 사진은 고양이고 2번 사진은 개다. 뭐 이렇게 쭉쭉쭉쭉 주다 보면 얘가 알아서 컴퓨터가 그러면 이런 경향을 가진 데이터는 고양이고 이런 경향을 가진 데이터는 강아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학습시킨다 라고 해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선형회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선형회귀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5만 원 얘기를 했었죠. 자, 제가 월마다 5만 원을 써요. 그러면 이 5만이라는 수치가 좀 크니까 뭐 500원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500원을 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월마다 500원을 쓰게 되면, 저는 이제 컴퓨터한테 10개월 동안 이익을 얼마나 쓸까요? 아니면 컴퓨터 회계를 모델링 한다고 하면, 지금 월 500원이니까, 그럼 지금 월 10개월 동안 얼마를 쓰는가? 그럼 저희 계산을 해보면, 500원 곱하기 10. 그러면, 김승혁은 10달 동안은 5천 원을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 그거를 이 10달이라는 거를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 바꾸는 겁니다. 승혁이 몇 개월 동안 좀 썼더라.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는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죠. 풀 때, 500 곱하기 월 x를 하면, 500x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x 개월 동안 일정을 쓰면 얘는 200x만큼의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는 모델링. y는 500
X.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이렇게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얘 선형회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형회귀라는 걸 뭘 찾는 거냐? 또 500이라는 저희가 제가 지금은 예시로 500원을 꾸준히 쓴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죠? 저희가 맨날 똑같은 돈을 똑같은 월만큼 사용하지 않겠죠? 그럼 데이터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 김승혁은 1월에 1,000원을 썼다. 2월에 1,500원을 썼다. 3월에 4,000원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쭉 받아요. 그러면 그 경향성을 가지고 그러면 가장 그 데이터 김승혁이 용돈을 한 달에 얼마 쓰는가에 대한 경향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몇이냐, 저 기울기가 몇이냐를 찾는 게 이제 이 선형회귀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 1과 베타 제로라는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최적의 함수를 찾는다는 건데, 자, 저희가 데이터를 뭐 1월부터 10월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 김승혁의 용돈기 입장을 보고 그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장 이제 그 데이터를 딱딱딱딱 찍어봤을 때 이 선 위에 가장 가깝게 나타나는 베타 1 기울기와 베타 제로 절편을 찾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가장 간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선형회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앞에서 베타 1과 베타 제로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경사하강법은 이제 원래는 베타 1이랑 베타 제로를 사실 뭐 전체 실수 범위에서 다 넣어보면 어쨌든 가장 최적인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실수는 이제 무한하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베타 1과 베타 제로를 고려해서 이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오차를 찾는, 자, 로스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데이터랑 여기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제일 적어지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가장 잘 설명한 데이터가 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거는 사실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무작위의 어떤 초기값, 베타 1과 베타 제로의 어떤 무작위 값에서 시작해서 로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점점 베타 1이랑 베타 제로를 바꿔가는 학습을 하는 게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것까지 하면 오늘 저희가 자정이 될 때까지 집에 올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좀 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과정은 퍼셉트론과 딥러닝 파라미터 수는 저희가 앞에서는 지금 파라미터가 몇 개죠? 베타 제로, 베타 원 두 개죠. 사실 그래서 두 개는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쉬운데 어 아이고 네? 자, 퍼셉트론과 딥러닝 파라미터 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 많은 파라미터를 모두 한꺼번에 업데이트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경사방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계속 차고 넘어가서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하나하나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저희가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은 이제 신경세포. 저희가 혹시 이과신 분? 상당히 적네요. 생명과학 하신 분? 똑같네요. 자, 생명과학에서 저희가 신경세포라는 걸 배우는데,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문과분들 너무 당황하지 말아요. 자, 신경세포라는 거는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신경세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신경세포에 뉴런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뉴런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죠? 대충 들어보셨죠? 자, 뉴런은 어떻게 되냐면 신경 전달 물질, 에피네프린이라는 이제 전달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받았을 때 이제 자체적인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 받았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런의 신호 발생을 막는 신경 전달 물질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만큼 들어왔어도 근데 이만큼 말고 이만큼 덜어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방식을 이제 모방해서 사용을 한 게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퍼셉트론이 뭐냐? 이제 로젠벨트라는 사람이 1957년에 제안한 초기 형태의 인공신경망입니다. 사실 초기 형태의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까지도 주 아키텍처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다수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가 퍼셉트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x1부터 xn까지 다수의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형 데이터로 치면 뭐 피처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뭐 나선엽의 키, 두 번째 나선엽의 몸무게, 그럼 나선엽의 보컬 실력, 나선엽의 기타 실력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쭉 받아서 이제 전체를 받고 다수의 입력 신호를 받았죠. 그럼 그 입력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결과로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퍼셉트론의 구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계속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입력 신호가 일정 크기 이상, 신경세포처럼 일정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았을 때처럼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신경세포라는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 이제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다중 레이어를 가진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레이어가 퍼셉트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멀티, 여러 층으로 쌓여 있으면 여러 개의 퍼셉트론이 있으니까 다층 퍼셉트론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그 전에 퍼셉트론 하나만 사용되는 단일 퍼셉트론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값을 보내는 단계와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입력값을 받고 최종적으로 어떤 지정값의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출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값을 보내는 단계와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간단한 컨셉트로는 이제 엔드 게이트, not 엔드 게이트, or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엔드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자, 0이나 1 두 개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x1이 둘 다 1일 때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0, 0 하면 둘이 합치면 0이죠. 0, 1 하면 합이 1이죠. 1, 0 합이 1이죠.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이제 활성값을 만족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출력이 안 돼서 지금 빈 동그라미 상태이죠. 자, 그럼 1, 1 하면 1 더하기 1은 2니까 자, 2가 1이 넘어갔죠. 1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2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성값을 만족을 해서 이제 출력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5월 게이트는 저희가 뭐 사실은 엔드나 5월이나 다 아는 얘기죠. 자, 5월은 또는 이니까 00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10, 01, 11 전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ot end 게이트는 end의 반대로 출력이 되는 게이트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봤을 때 선을 그어보면 다 한 번에 나눠지죠. 구간이. 자, 근데 이 XOR 게이트라는 것은 저희가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XOR 게이트는 뭐냐면 둘이 같은 게 나오면 출력을 안 하고 둘이 다른 게 나오면 출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건데 다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퍼셉트론을 여러 개 쌓아서 이걸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비선형 함수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이제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비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Threshold Logic Unit이라는 TLU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입력값의 가중합 계산입니다. 자, 가중합이라는 거는 저희가 X1부터 XN까지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데이터에다가 어떤 저희가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 아까 베타1, 베타0 같은 저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TLU, Threshold Logic Un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hreshold Logic Unit은 계산함수를 적용해서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함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정 지점을 잡아놓고 이 지점보다 크면 1로 보내고 작으면 0으로 보내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함수는 이렇고요. 그 계산함수는 이제 어디에 속하냐면 활성화 함수라는 거에 속합니다. 자, 활성화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데이터들, 그러니까 TLU를 지나서 가중합이 되었을 때 얘를 활성화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뉴런에서 출력값을 결정하는 함수고요. 계산함수 또한 비선형 함수에 속하는 것을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뭐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소프트맥스, 렐로라는 이제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퍼셉트론의 구조는 봤고
다중 레이어 퍼셉트론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두 개 이상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가 MLP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MLP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총 세개로 딥러닝 아키텍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인풋 레이어는 말 그대로 입력층, 데이터를 입력받는 층입니다. 자, 히든 레이어는 그 사이사이에 연결된 이 히든 퍼셉트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든 퍼셉트론을 줄로 부를 때 이제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출력하는 칸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저희는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있는 동그라미들, 퍼셉트론의 중간 지점들, 이 지점을 저희는 노드,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신경세포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뉴런이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MLP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순전파라고 하는 건 뭐, forward propagation, forward pass, feed forward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MLP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베타 제로, 베타 원 같은 파라미터, 가중치들을 사용해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순전파라고 불리냐? 자, 인풋 레이어부터 히든 레이어 지나서 아웃풋 레이어 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순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역전파라는 건 뭐냐? 자,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을 찾는 게 어쨌든 이 딥러닝의 목적이었죠. 자, 그럼 이 딥러닝의 목적은 이제 가중치를 이제 찾아내는 가장 이제 적합한 가중치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데요. 가중치를 업데이트, 찾는 과정이 이제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계산된 아웃풋의 값에서 손실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손실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로스. 그러니까 어떤 이 함수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지점과 실제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를 반대로 표현을 한 거죠. 얼마나 틀렸냐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틀린지에 대한 전체 합을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역전파라고 불리냐? 이 과정은 마지막에 아웃풋이랑 그 뒤에 실제 정답이 있겠죠. 그 정답과의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그 차이 값을 가지고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역방향으로 시든 레이어, 순에서 인풋 레이어까지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MLP의 뒷부분부터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빠른가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편하게 보시면, 자, forward propagation, 그러니까 순전파 과정은 인풋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히든 레이어를 지나서 아웃풋에 도착하게 되면 이 아웃풋과 실제 데이터의 차이 값을 보고 로스를 찾습니다. 그럼 그 로스를 보고 에러랑 로스랑 같은 말이에요. 그 에러를 보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히든 레이어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번까지만 하고 한 5분 말고 10분 쉴게요. 자, 순전파 과정은 이제 MLP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활용해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전 레이어에서 넘어온 값, 그러니까 뭐 저희가 처음에 x1에 0.1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TLU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0.1에다가 여기 이 선 위에 이 선들은 다 가중치를 표현한 건데 이 가중치를 곱해요. 그리고 또 여기로 들어보내야 되니까 자, 얘도 그럼 붙어야겠죠. 여기 들어온 값이랑 이 가중치 선이랑 곱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 Z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전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까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Z1이 H1이 되고 또 다음 칸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전 레이어에서 출력된 값을 다음 레이어로 가져오는 과정을 피드포워드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웃풋 레이어 여기 O1 마지막 활성 함수까지 지났을 때와 실제 값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로스를 보고 그 로스를 앞쪽으로 전파시키는 과정이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이 MLP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선 가중치들 있잖아요. 이 가중치들이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선형회기에서 봤었던 베타 제로, 베타 원들입니다. 이것들을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아까 피드포워드에서 로스값 계산을 했었죠. 그 로스값을 계산을 한 걸 가지고 다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포워드 역방향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어, 이 저희가 어떤 지점을 찾을 때 글로벌, 로컬 미니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미니멈, 로컬 미니멈, 로컬 미니멈 이렇게 있죠. 자, 이니셜 포인트는 이제 시작 지점, 초기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초기화 지점에선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학습을 시키다 보면 뭐 점점 좀 내려가겠죠. 이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가 여기 도달합니다. 근데 저희가 봤더니 모델이 얘를 이쪽으로도 옮겨보고 이쪽으로도 옮겨봐요. 근데 봤더니 어? 이 지점이 제일 낫네? 아, 그럼 이 모델은 여기가 적점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지점이 아니라 이 지점이 실제로는 가장 로스 값이 적은 위치죠. 자, 그래서 이 학습률이 그 전에 설명을 할게. 그래서 저희는 이 로컬 미니마에 이제 만약에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모델이 더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빠져나가기 위해 학습률이라는 것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학습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이니셜 초기 지점에서 얼만큼 한 번에 움직일지를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이니셜 포인트에서 만약에 학습률이 크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크게 잡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작게 한번 잡아봅시다. 작게 잡아봤을 때는 여기까지 수렴을 하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근데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얘가 이만큼씩만 움직이니까 어? 일로 갔더니 로스 값이 더 높네. 이쪽으로 가도 로스 값이 더 높네. 아, 그럼 여기가 적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은 적당한 값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적당한 값은 어떤 모델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델 학습을 시키면서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습률을 조금씩 줄여주면서 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여러 아키텍처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학습률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니셜 포인트에서 적당량의 학습률을 사용을 해서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글로벌 미니마의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에포크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모델에 모두 학습시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배치는 한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 묶음.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가 32다. 그러면 한 묶음에 32개 데이터를 쓰겠다. 한 번 학습할 때 32개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 미니 배치라는 거는 그 32개 데이터로 이루어진 각각의 데이터 세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스텝이라는 거는 이 미니 배치를 하나 사용을 했을 때 이터레이션과 같은 말입니다. 스텝은 미니 배치 한 개를 모델에 넣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 그러니까 피드포워드랑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번 하는 거. 이 32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률은 한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공정하겠습니다. 학습률이 아니라 파라미터들입니다. 파라미터들은 한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한번 거의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데이터셋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정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체 데이터, 토탈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습니다. 자, 10,000개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미니 배치 사이즈를 2000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미니 배치 사이즈를 2000으로 잡으면 미니 배치 하나당 데이터가 2000개씩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10,000개의 데이터를 다섯 묶음으로 쪼개게 됩니다.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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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개. 그러면 한 에포크당 학습이 몇 번 되는 거죠? 한 에포크당 학습이 5스텝 진행이 되는 거겠죠. 미니 배치 한 번당 스텝이 하나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학습에 이 미니 배치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스텝, 한 미니 배치를 가지고 포스트 파프로게이션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번에 스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에포크는 이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근데 전체 데이터셋이 10,000개였고 한 미니 배치당 2,00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한 에포크는 5번의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이렇게 잡으면. 자, 그래서 이 한 스텝마다 이제 이렇게 피드포워드랑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뭐
내가 1회 포크가 아니라 뭐 한 30회 포크 잡겠다. 그러면 그게 전체 딥러닝 과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면 딥러닝 모델이 학습이 완료가 되고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백프로파게이션 하기 전에 자,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순전파 연산 과정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전 레이어에서 넘어온 값에 여기 선에 있는 가중치랑 편향을 적용해서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방식 연산이 순전파 연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전파 연산은 최종적으로는 아웃풋 레이어, 그러니까 출력층에서 이제 순전파의 결과인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딕트, 예측값이 0.1, 예측값이 0.2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이 트루 값, 실제 y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시터가 틀어져 있네. 어, 어쨌든 이렇게 차이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건 아까 앞에서 이 순전파 과정으로 예측값을 찾으면 이제 실제값과 비교를 해서 이제 역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중치와 편향을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계산 그래프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산 그래프는 지금 보면 머리가 박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계산 그래프라는 거는 왜 있는 거냐면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과 관계된 정보만으로 결과를 출력하는 그래프를 저희가 계산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계산 그래프를 하냐? 딥러닝의 대부분의 뉴런 연결은 계산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인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체인룰이라는 건 저희가 혹시 자기가 경영수학이나 1학년 수학을 듣고 있다 하시면 대부분이 배울 겁니다. 뭐 인공지능 수학을 듣든 옛날에 경영 수학을 듣든 다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제 체인룰이라는 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이제 그 국소미분 간단하지 않네요. 간단하지 않고요. 자, 미적분에서 두 함수가 합쳐진 형태인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건데 이제 그거를 잠깐 제쳐두고 체인룰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제쳐두고 자, 덧셈 노드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여기 CLU 과정이 있죠. threshold 그 뭐시기? 그래서 값이 들어옵니다. 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덧셈이 나오면 여기로 들어오는 값이랑 이쪽에서 들어오는 값이랑 더해서 다음 노드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어떻게 되냐? 백프로파게이션은 뭐냐면 아까 그레디언트를 김현도 씨 집중하세요. 자,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적분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요. 자, 적분을 하게 되면 덧셈은 저희가 만약에 이쪽에서 반대로 넘어오는 노드의 값, 그러니까 로스가 만약에 여기서 해서 넘어온다. 그러면 덧셈에서는 각각의 똑같은 위치로 똑같은 값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역시나 영상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곱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이쪽으로 y라는 값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x라는 값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곱했을 때 Z값을 출력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로스를 계산해서 다시 백프로파게이션 시킨다 하면 어떻게 값이 보내지게 되냐면 자, 반대에 있는 값에다가 그 로스 값이 곱해지게 돼요. 정확하게 로스 값에 이제 편미분 값이 곱해져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직렬연산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만약에 사과가 100원이에요. 근데 사과를 두 개 샀대요. 그럼 얼마죠? 200원입니다. 자, 근데 200원에다가 이게 뭐였지? 소비세였나? 소비세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200원이 나왔고 그거를 1.1배를 받겠대요. 세금을. 그래서 총 금액이 사과는 220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도가 보내준 귤이 있네요. 귤이 하나에 150원인데 이제 150원짜리를 3개를 샀습니다. 그럼 450원이 되죠. 자, 이걸 똑같이 1.1배의 소비세를 부여를 하면 495원이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양은 495에다가 220을 더한 715원이 되겠죠. 자, 이거를 저희가 딥러닝, 아키텍처 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노드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과의 개수는 2개, 소비세는 1.1배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00원짜리가 2개니까 곱하기 하면 200원이 되겠죠. 자, 근데 그 200원에다가 소비세 1.1배가 붙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다 곱해주고 2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도 있는데요. 자, 저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영상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자, 보시면 저희가 어, 여기 있는 거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 계산을 합시다. 여기 있는 걸 계산을 하면 만약에 뭐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의 값이 달라진다고 해서 여기에 영향이 가나요? 영향이 가지 않죠. 이거를 이제 국소적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제 어떤 지점에서 데이터의 변화가 일어나도 이제 해당 지점에서의 데이터는 가중치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자, 이 복잡머시기한 어, 이 백프로파게이션 컴퓨터 그래프는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게 약간 양아치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DNA 쪽에서 협조가 안 된 거는 그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영상을 그대로 퍼온 거여서 그래요. 제 강의랑 제 강의 자료로 되어 있는 그 영상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계산 그래프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적용을 해보면요.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TLU, 그러니까 트레시홀드 그 머시기 유닛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딥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넘길 때 TLU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고작 나오는 게 처음에 입력 데이터랑 가중치랑 곱하고 그리고 다른 입력 데이터랑 가중치랑 곱하고 그거를 합해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곱셈 두 번, 이 상황에서는 곱셈 두 번이랑 덧셈 한 번으로만 이루어진 연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뭘 배웠죠? 곱셈이랑 덧셈의 그레디언트가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배웠었죠. 자, 이거랑 똑같은 과정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어려운 연산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딥러닝은 유일하게 나오는 연산이 덧셈과 곱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Z1과 Z2를 계산을 하게 되고, 자, 이건 TLO 과정이죠. 가중합.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합니다. 자, H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뭐 계단함수다. 계단함수나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 함수다. 그러면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이제 앞에 나왔었던 가중치랑 입력값에 가중합을 더해준 Z1을 이제 네,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H1이 출력이 되고 H1과 H2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H1을 다시 새로운 TLU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웃풋 레이어로 보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아웃풋 레이어도 똑같이 가중합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O는 이제 출력층에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출력층에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에 넣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어떤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였죠? 자, 최종적으로 아웃풋 레이어에 나온 거랑 라벨, 그러니까 실제 y 값이랑 비교를 해서 로스를 구한다고 했었죠. 오차를 구해서 그 오차 값을 가지고 아까는 1로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는 오차 값으로 시작을 해서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스 펑션이라고 뭐 2분의 1 곱하기 y-5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스 펑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예시로 오차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파게이션 프랙티스는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자, 어쨌든 이제 딥러닝 과정을 어느 정도 다 숙달을 했으니까 숙달까지는 아니어도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뭔지는 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그 딥러닝 학습을 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켜야 학습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활성화 함수인데요. 이제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이거는 바이오스가 한국어로 뭐지? 편향, 편향과 이제 입력값 그리고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해서 어떤 Z값, A값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여기 hx,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실제로 우리가 다음 노드에 전달할 값으로 출력을 할지 말지를 정해서 하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리니어, 선형과 논 리니어, 비선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저희가 아까 네, 지워버렸네. 그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있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리니어 그래프, 비선형으로 되어 있으면 논 리니어 그래프. 자,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입력값에 따라서 미분값이 달라져서 다양한 기울기가 전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은 x를 미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x를 미분하면 뭐죠?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러면 항상 어떤 값이 전파가 되든 똑같은 값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울기가 전파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리니어 비선형 함수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적인 예외로 최종 출력층에서 그 계산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냥 이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얘를 0이나 1로 아예 보내버려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이렇게 기울기를 계속 전파를 했었잖아요.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이렇게 로스 값이 나와서 백프로파게이션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분 값들이 뭐 0.01, 0.0001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앞쪽으로 전파되는 값이 점점 옅어져서 인풋 레이어까지는 잘 이제 역전파가 되지 않아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기울기 소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인풋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 값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모델이 학습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데 합니다. 두 번째는 논제로 센터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활성화 값이나 가중치의 평균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치우쳐져 비효율적인 경사각이 초래되는 현상입니다. 자, 제로 센터드 그러니까 그 분포가 0에 가까워지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글로벌 미니마에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논제로 센터드 문제가 심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점점 짧게 짧게 움직이게 되면 거기까지 수렴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 제로 센터드 문제와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성 함수들이 보완이 되었는데 그거를 시대 순차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라는 이제 함수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자, 입력값을 0과 1 사이로 압축을 해서 확률처럼 해석 가능한 S자형 비선형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친구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와 논제로 센터리드 문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 뭐, 한 저희가 최종 출력값으로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최종 출력값으로 2가 나오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 시그모이드에다 넣으면 2를 넣으면 정의역이 정의역이 아니죠. 치역이 0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2는 한 대충 한 0.8 이런 식으로 활성화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 노드로 보낼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렇습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근데 넘어가고요. 근데 이 시그모이드는 그레디언트 베이싱 문제와 논제로 센터드 문제가 둘 다 있었습니다. 초기 활성화 함수에. 그래서 0에서 1 사이로 이제 출력이 되나 이제 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는 2로 예제를 들었는데 한 대충 6 정도의 값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6만 가도 이 지점의 기울기를 보면 거의 0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앞쪽에서 어떤 값이 나오든 지금 값이 크면 그냥 바로 0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러니까 기울기가 앞쪽으로 전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요. 논제로 센터드 문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 H라고들 자주 읽으시는데 풀네임은 하이퍼볼릭 탄젠트고요. 그래서 얘는 아까 앞에서 입력값을 0에서 1 사이로 바꾼 시그모이드와 다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변환을 해서 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압축하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자, 근데 얘는 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압축하는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그 논제로 센터드 문제, 그러니까 평균이 0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렐루 함수입니다.
자, 렐로 함수라는 거는 이제 입력값이 0보다 크면 그대로 통과시키고 작으면 0으로 만드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자, 얘가 논제로 쓴 절도 문제는 있는데요. 굉장히 학습이 잘 됩니다. 그 이유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그냥 값을 없애버리고 0보다 큰 경우에만 값을 똑같이 살려놔라. 이 때문에 그레디언트 벤싱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논제로 쓴 절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학습이 잘 되는 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렐로 함수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형 렐로 함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리키렐로, 피렐로, 엘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활성화 함수의 어떤 지점이구나, 어떤 동류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맥스인데요. 소프트맥스는 아직까지도 어, 출력, 출력층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되는데 입력값을 전체 지수화를 한 다음에 전체 합으로 확률 분포로 변환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자, 확률 분포로 변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층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번 라벨, 2번 라벨, 3번 라벨로 사용을 했을 때 1번 뭐 뭐였죠?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로 하겠습니다. 뭐 고양이일 확률이 26%. 뭐였죠? 코끼리일 확률이 70%, 뭐 강아지일 확률이 4% 이런 식으로 돼서 확률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시그모이드랑 그럼 다른 점이 뭐냐? 시그모이드는 어떤 값이 들어오든 그냥 그 값만 보고 0부터 1까지의 확률 값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소프트맥스는 식 자체가 자, 전체로 들어온 이것을 이 xj를 넣어서 전체를 합을 때린 다음에 분의 2의 xi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합분의 뭐 일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최종 출력층의 총 합이 항상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 활성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옵티마이저인데요.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머신러닝 수강자분들? 그럼 집중을 안 하신 거고요, 김현도 군. 자, 옵티마이저는 이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와 편향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한 스텝, 그러니까 한 미니 배치를 사용할 때마다 이제 그 가중치들을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한 게 이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GD 전체 데이터, 미니 배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로 한 번 기울기를 계산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SGD의 약자는 생각이 안 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뭐 S 머시기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게 미니 배치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거. 그리고 모멘텀이 뭐 이전 기울기의 관성을 더해 진동을 억제한다. 뭐 NH 아다그라다 RMS 프로 아담 P 아담 W 뭐. 근데 사실 요즘에 다 아담 변형을 씁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는 알아봐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손실함수에서 미분값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파라미터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우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적은 학습률로 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수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뭐 스토브 러닝 레이트 그냥 적합한 학습률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적당히 잘 가게 되고요. 너무 큰 학습률로 가게 되면 여기저기 튕겨 나가다가 오히려 학습이 수렴이 안 되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학습률을 선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차스틱이었네요. 제대로 읽은 건가? 어쨌든 SGD는 뭐냐면 이제 미니 배치 사용. 그러니까 데이터 일부를 샘플링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경사강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계산 비용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SGD는 계산 비용을 크게 줄이고 데이터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진동이 큽니다. 자,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진동이 크다는 것은 이제 제가 데이터를 임의로 뽑았을 때 조금 편향된 데이터가 편향 말고 조금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라벨이 뭐 고양이가 엄청 많다더라. 아니면 다른 데서 뽑았더니 강아지가 엄청 많다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는 진동이 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빠른데 성능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샘플링으로 온전한 방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번의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뜨문뜨문뜨문 보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문제점이 있냐? 극소점이나 안장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로컬 미니마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셋만 보고 학습률을 업데이트 시켜버리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최적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극소점이나 안장점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멘텀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지점에서 그 해당 미니 배치만 보는, 그 미니 배치에 있는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용했던 미니 배치에서도 이제 SGD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봐야 좀 편하겠죠.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번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이쪽으로 트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쪽으로는 조금만 움직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률과 관성계수 설정. 관성계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를 얼마나 참고할지인데요. 내가 이만큼 가고 있었는데 관성계수를 작게 설정했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 나왔을 때 그냥 팍 틀어버리는 거고, 만약 관성계수를 크게 설정했다. 그러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관성계수를 크게 설정했네. 그럼 이쪽으로 조금만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SGD보다 학습이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NAG인데요. 근데 이거는 경사를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속도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선형대수를 배우신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리 경로를 확인을 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준비를 해놔야겠다라고 모델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NSG고요. NAG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어댑티브 그레이디언트는 이제 SGD에서는 원래 학습률을 고정을 해놓고 끝까지 그 학습률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과거 기울기를 제곱을 해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중에서 많이 움직인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가 막 엄청 큰 값이 아니라 0점 몇몇몇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곱해버리면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이 움직인 값은 학습률이 낮아지게 된다. 라는 값을 볼 수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소값에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경우를 방지.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딱 들어갔을 때 얘가 여기 안장점인가 하고 탁 튀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장점이나 극소값에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 반대죠. 튀어가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의 문제는 어느 순간 갱신령이 0에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파라미터 중 많이 움직이면서 학습률이 낮아지니까 그게 계속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학습률이 0에 도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MS 프롭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RMS 프롭은 지수 이동 평균으로 과거 기울기 반영 규모를 줄여서 앞에 있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에서 갱신량이 0이 되는 현상을 해결한 이제 어, 옵티마이즈입니다. 그래서 최근 값의 가중치를 줘서 계속 0이 되려던 거를 지금 값을 보고 조금씩 다시 키워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게 앞에 있는 값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과거 정보가 없어서 오히려 모델이 편향된 곳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김현도 군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모먼트 이스티메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모멘텀과 RMS 프롭을 같이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RMS 프롭에서 초반에는 과거 정보가 없는 단점을 이제 모멘텀을 사용을 해서 어? 초반 과거 정보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을 한 방식입니다. 다른 옵티마이저보다 계산 비용이 큽니다. 다만 이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가 계산량이 는 거에 비해서 성능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담을 비롯한 아담 W와 같은 이제 옵티마이저들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는 끝났고요. 이제 웨이트 이니실레이션.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가중치 값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저희가 0에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뭐 아까 말한 가중치라는 건 베타 1, 베타 제로 같은 값을 어느 지점에서 시작할 거냐, 어느 값으로 시작할 거냐도 학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제
아니까 이제 그것을 잘 초기화를 시켜보자 라고 해서 그거를 웨이트 인슐레이션, 가중치 초기화 방법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델 학습 전 가중치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 말 그대로 초기 값에 따라 모델 성능이 달라지고 0에서 시작하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도 결국엔 곱해지는 값이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중치가 바뀌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0이면 학습이 아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랜덤 이니셜레이션을 했는데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가중치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스탠다드 1,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뭐죠? 표준 편차를 1로 잡았을 때는 0과 1로 치우치고 결국에는 지우기 소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0값으로 치우쳐졌으니까. 근데 이제 스탠다드 표준 편차를 0.01로 잡으면 가중치가 유사하게 기인되다 보니까 표현력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아직은 어렵겠지만 그냥 아, 표준 편차를 1로 잡으면 0값이 많아져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고 스탠다드를 0.01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0.01 표준 편차가 0.01이면 정규분포가 엄청 이렇게 높게 솟아 있겠죠. 그럼 여기 가운데 값 똑같은 값들만 계속 나오니까 표현력이 제한이 된다. 같은 값으로만 계속 나온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랜덤 이니셜레이션 말고 여러 가지 이니셜레이션까지는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사비에르 이니셜레이션, 하나는 키 이니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두 개 둘 다 입출력 노드 개수에 따라 초기값을 설정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 그러니까 이전 노드가 만약에 100개다 하면 10분의 1인 표준 편차가 10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설정. 이 이니셜레이션에서는 루트 n분의 2니까 표준 편차가 뭐 100이면 앞에 노드가 100이면 5분의 1이니까 0.2인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설정하는 게 이제 초기화 방식입니다. 사실은 랜덤 이니셜레이션이랑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각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로 함수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한 초기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중에 파이토시를 사용해서 모델 구현을 하다 보면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각각 저장이 되어 있는 초기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벌 코베리언트 시프트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초기 가중치에서 층이 깊어질수록 각 층의 출력 분포가 변화하는 형태를 이제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층이 깊어질수록 각 층의 출력 분포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가중치가 크다 보면 뒤로 갈수록 그냥 값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노드랑 마지막 노드랑 값의 분포가 비슷해야 되는데 크게 달라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학습이 되고 모델 성능이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분포가 변화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친구는 여기 강아지입니다. 이런 강아지 데이터를 하나 받았을 때 저희가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뒤에는 아키텍처를 들어가 멀티레이어 퍼스트론 아키텍처를 들어가서 분류를 하면 이제 강아지로 분류가 돼야겠죠. 근데 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정규 분포랑 비슷한 형태로 잘 값이 추정돼 있는데 그 다음 값으로 갈수록 이상한 대로 치우쳐진 현상을 이제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이제 정규화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정규화는 제가 설명을 할 때 항상 정상화랑 이제 같은 말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정상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이상하지 않도록 이제 정상적으로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화는 어떤 값에 맞게 형태를 바꿔주는 것을 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규화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배워볼 거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정규화인데요. 배치 단위로 그 평균과 분산을 정규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레이어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평균 0, 분산 1로 그 값들을 다시 재조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수식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자, 평균은 이제 미니 배치의 평균을 산출을 하고, 분산도 미니 배치의 분산을 산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미니 배치 정규화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표준 편차에 엡실론 값을 더하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입력 값에서 평균을 빼준다. 그러면 정규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수리 통계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 과정을 그냥 정규화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출력 값을 이 정규화된 xi 햇 값을 감마랑 베타
스케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값들이 정규화된 다음에 그거를 밀고 이제 스케일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y 값으로 최종 출력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 정규화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표현력이 제한되냐면 이제 감마와 베타로 스케일을 해주지 않으면 해당 평균과 해당 분산과 정규화를 진행했을 때 거의 비슷한 값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마와 베타를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고 이 해당 감마와 베타 값은 모델에서 학습을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중치 같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의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향된 형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이렇게 0에 평균이 0에 가까운 이제 분포의 형태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의 이제 효과가 뭐냐? 아까 말했던 그레디언트 베니싱 혹은 이건 기울기 폭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값이 계속 커지다가 아예 커져버려서 발산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익스플로딩을 완화를 해주고 그 이유는 각 층의 입력 분포가 일정해져서 학습이 안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큰 학습률을 사용해도 발산하지 않으니까 더 큰 학습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학습 분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중치 초기화 민감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귤레이제이션. 이것도 그냥 정교 형태. 약간의 노이즈를 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버피팅. 그러니까 이 미니 배치에서만 적합하게 그러면 모델을 학습해야겠다라는 그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거는 학습 중에 일부 뉴런을 확률적으로 비활성화시키는 정교화 기법입니다. 학습 스텝에서 일부 뉴런을 제거해서 네트워크가 특정 노드나 경로에 과도한 의존성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노드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노드를 이제 의존성을 줄이려면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이제 그 노드의 활성 값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랜덤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모델이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 다른 데 X가 꽂혀 있는 형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효과는 이제 앙상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서브 네트워크라는 거는 메인 아키텍처 말고도 이렇게 여기가 없는 여기나 여기가 없는 노드가 없는 형태의 아키텍처도 학습을 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을 섞은 효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버피팅, 과적합을 방지를 하게 되는데요. 확률적으로 뉴런을 꺼서 네트워크가 특정 피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1 뭐 선여비의 키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방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제 정규화 형태, 가중치가 특정 경로에만 치중되지 않게 효과를 주게 됩니다. MLP 스트럭처인데요. 저희 MLP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세부 구조를 보면요. 저희가 다 배운 거예요. 어파이는 TLU고요. 배치 노멀리제이션 배웠죠. 액티베이션 펑션 배웠죠. 드롭아웃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눈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LP 연산 순서는 어파인, 배치 노멀리제이션, 액티베이션 펑션, 드롭아웃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베이직 스트럭처를 한번 봅시다. 인풋 레이어는 한 번에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잘라서 넣는 거였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 시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입력이 돼서 미니 배치를 한 번 학습할 때 한 스텝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렇게 미니 배치를 8개로 나눠서 이렇게 인풋을 하게 됩니다. 자, 세부 구조를 보면요. MLP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제 바이어스, 배치 노멀리제이션, 액티베이션 펑션, 드롭아웃 등 추가적인 연산이 있습니다. 그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조금 펼쳐서 본 거예요. 자, 네. 처음으로 어파인 계층입니다. 자, 입력값의 선형 변환을 합니다. 선형 변환이라는 건 저희가 입력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고 편향을 더해주는 거를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1차 함수 형태로 더 곱하고 더하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다음에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합니다. 만약에 배치 노멀리제이션 층이 있다면 그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각 층을 정규화하고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니까 미니 배치 단위로 정규화한 다음에 학습 가능한 스케일, 감마와 쉬프트, 베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데이터셋에서 노멀리제이션 하고
그리고 스케일 시프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까지 됐으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활성 함수는 각 노드 출력에 대해서 비선형성을 부여합니다. 자, 저희가 앞에 어파인 계층에서는 선형 변환을 했었죠. 자, 그래서 비선형성은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형 조합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풋이나 히든 레이어에서는 렐로, 시그모이드, 스텝 뭔가 잘못 들어갔죠. 아마도 제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넣고 싶었나 봅니다. 어쨌든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은 인풋이나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아웃풋에서는 대부분 이제 확률 값으로 출력이 가능했던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드롭아웃인데요. 드롭아웃은 학습 시에 무작위로 일부 노드를 비활성화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특정 노드나 패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오버피팅을 줄이는 정교화 기법입니다. 자, 활성화 노드에는 저희가 P분의 1을 곱해주고요. 비활성화 노드에는 그냥 0을 곱해버립니다. 자, 왜 P분의 1을 곱하냐면요.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설명하려면 힘듭니다. 그냥 그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최종 이제 출력되는 이 드롭아웃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노드에 대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3개가 꺼졌습니다. 그럼 2개에 대한 값만 합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연산을 할 때는 저희가 5개의 출력값이 다 나오면 값이 좀 더 크겠죠. 그 출력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활성화 노드에 P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대충 그냥 크기를 맞춰주려고 P분의 1을 곱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다 했어요. 이제 진짜 내용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코드 설명을 할 건데 저희가 코드는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파이토치라는 건 뭐냐면 메타가 뭔지 아시나요? 격하게 끄덕이고 있는 김현동은 메타가 뭐죠? 아, 맞습니다. 고맙고요. 자, 메타에서 개발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게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 저희가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토치라는 거는 동적 계산 그래프를 기반을 하는데요. 코드 실행 기점에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계산 그래프를 딥러닝 형태로 구현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 흐름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코드를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연한 모델 설계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미 파이썬을 안 배워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if나 포문 같은 이런 그런 연관성 있는 동적 구조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최신 논문이 파이토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를 배우는 게 다른 모델이나 논문들의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파이토치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 텐서라는 게 있습니다. 텐서는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얘기를 넘어가고요. 오토그레디는 이제 오토그레디언트라는 걸 줄임말인데 자동 미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뭐 미분하는 연산을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N 점 모듈이 있는데요. 이건 뉴럴 네트워크 점 모듈이라는 건데 신경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 레이어, 모델 같은 거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이제 요소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최적화 함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담, 뭐 SGD, 아담 W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요소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로더는 맨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이제 뭐 데이터 배치 아니면 뭐 섞거나 아니면 병렬 로딩을 관리하는 이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텐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파이토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자, 넘파이의 ND 어레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얘는 GPU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럼파이를 사용을 하면 이런 형태의 뭐 행렬을 이제 더한다고 했을 때 뭐 이거랑 뭐 이거 2개를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더하려면 1이랑 3이랑 더하고 2랑 2랑 더하고 1이랑 5랑 더하고 7이랑 4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이 되는데 텐서의 형태로는 이거를 그냥 여기다 갖다 붙여서 한 번에 4개 연산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병렬 연산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병렬 연산이 제공이 되면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다는 거는 덧셈도 되고 곱셈도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업바인 계층에서 엄청 많은 양의 덧셈과 곱셈을 한 번에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CUDNN, CUDA를 사용한 연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중요하고 값이 오르고 주식이 떡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텐서를 사용했을 때 이 텐서는 이제 3차원 이상의 이 구성 요소들을 이제 저희가 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디바이스는 아까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인자를 입력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GPU가 있어서 쿠다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저장을 디바이스의 쿠다로, 그러지 않으면 CPU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어떤 모델이랑 센서를 같은 위치에다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은 쿠다에다 넣어놓고 센서는 CPU에 넣어놓고 이러면 연산 과정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디바이스, 이 코드를 입력을 하고 뒤에서는 모든 인자를 이 디바이스라는 변수로 통일을 해줘야 학습을 시킬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X에다가 토치점 뭐 랜덤을 사용해서 이제 3,3 크기의 텐서를 디바이스에다 올리는 겁니다. 이 디바이스에다가. 그러면 모델에도 똑같이 모델.2 디바이스에서 모델도 이제 GPU에 올려야겠죠. 그러면 Y 모델 X 하면 자, 모델도 디바이스 GPU에 올라가 있고 X도 X 텐서도 GPU에 올라가 있으니까 해당 Y 모델 X는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디자인은 어떻게 하냐? 파이토치 모델은 클래스 기반의 모듈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 기반의 모듈 구조라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지금 클래스 어렵죠? 어려워서 움찔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은 이거는 GPT가 다 해줍니다. 사실 크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클래스 기반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상은 바이브 코딩의 시대입니다. 저희도 한 땀 한 땀 손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MLP 이렇게 저장 클래스 MLP 저장해놓고 그냥 슈퍼 뭐 이런 거 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GPT가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저희가 아까 파이토치는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했었죠. 인 언더바 디멘션 얘는 인풋 디멘션 인풋 차원이 784차원 히든 디멘션 256 256개의 노드를 히든 레이어로 사용을 하고 멘토님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아웃풋 디멘션은 10. 뭐 예를 들어서 그 까먹었잖아요. 잠시만요. 손글씨 입력 데이터가 뭐라고요? 그렇죠. MNIST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모델 구조를 설계하면 최종적으로 출력이 10개의 확률 값으로 출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FC1 얘는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요.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건 그냥 MLP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풋 디멘션에서 히든 디멘션 그러니까 784개의 인풋 노드에서 256개로 연결을 시켜줘라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FC2는 그럼 뭐예요?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연결을 시켜줘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포워드는 앞에서 정의했던 거를 이렇게 렐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겠다. 최종적으로 X를 출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코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스트럭처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닛은 그냥 모델의 계층, 레이어, 선언 구간이고요. 그리고 포워드는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 입력 순전파를 실제로 연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활성 함수는 nn.rel로, f.gel로 등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모듈 재사용은 반복되는 구조는 nn 시퀀타일 혹은 nn.moduleList로 이렇게 연속되는 구간을 똑같이 사용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이 구간을 똑같이 뭐 한 10번 쓰겠다 하면 이거를 그냥 시퀀타일로 묶어가지고 그냥 시퀀타일만 10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정규 수업은 끝났고요. 자, 에디셔널 솔직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GPT한테 물어보고 쓴 건데 추가 자료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NA와 협의는 안 되는데 협의하실 거죠? 네. 자, DNA 딥세션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 압축되어 있는 게 오늘 차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지금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따라오기 힘든 것도 맞고 어려운 것도 맞는데 그냥 머신러닝을 지나서 딥러닝의 구조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보고 싶다. 근데 여기는 제가 살짝 비정규직으로 강의를 진행해서 약간의 비속어나 그런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자료들도 대부분이 DNA 쪽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보내드릴 테니까 DNA 쪽에서는 올려주시고 이거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대부분이 이제 오늘 사용된 PPT에서 사용했던 자료라 여기서 보시면 싱크가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 이해가 안 된 거를 나는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특강을 열든 뭘 하든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그 딥러닝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 때려박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다만 각오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벌써 2시간 10분째 강의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아마 2차 시, 3차 시는 이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1차 시만 MLP 구조를 다 때려박다 보니까 조금 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 3차 시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만약에 혹시라도 자기가 도망칠 거다.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학회장 개인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집에 안전기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